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가 쌍둥이 자매에게 5차례에 걸쳐 18과목의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유출했다고 경찰이 결론 내렸습니다. 숙명여고는 쌍둥이 자매의 성적을 0점 처리하고 퇴학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전원책 변호사를 조강특위 위원회에서 해임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당내 갈등은 누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룸에 김병준 위원장이 출연해 입장을 밝힙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북한이 지금까지 JSA와 화살머리 고지에서 지뢰 4,500여 발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무장 지대 내 감시 초소 GP 11곳에서 병력과 화기를 시범 철수시킨 우리 육군은 오늘부터 굴삭기로 초소에 대한 철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뉴스룸에서 보도한 유기농 빵집 프랜차이즈 보네르아티의 황준호 대표가 가맹점 직원뿐 아니라 점주들에게도 수시로 갑질과 욕설을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황 대표가 점주들에게 냉동 식빵을 팔 것을 지시하고 대형마트의 과일청을 수제청으로 속여 팔았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인천의 종합병원에서 초등학생이 주사를 맞은 뒤 숨져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을 포함해 최근 인천에서만 2달 새 4명이 주사를 맞고 숨지면서 인천시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영남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대체로 깨끗한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서해상에서 불고 있는 바람이 중국 스모그를 막아준 덕분인데 이번 주 후반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난방이 시작되면 한반도 대기질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비 오는 울진 앞바다입니다. 이 짙은 황토물로 바다가 온통 황토색입니다. 주민들은 인근 골프장 공사로 해산물들이 죽어간다고 주장합니다. 바다 주변 골프장 공사로 인한 갈등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시험지 배송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수험생들로서는 매우 긴장되는 순간이기도 하죠. 예년 같으면 수험생들의 준비 상황 등이 관심이었겠지만 올해는 내신 비리 의혹이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모두 5차례에 걸쳐 쌍둥이 자매에게 문제가 유출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유출자로 지목된 전 교무부장 아버지와 쌍둥이 딸들을 모두 재판에 넘겨달라면서 사건을 검찰로 보냈습니다. 경찰은 정답이 적힌 암기장과 미리 외운 정답을 시험지 한쪽에 적어놓은 듯한 메모를 유력한 정황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쌍둥이 자매 측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학교 측은 퇴학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행 내신 관리 등의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봐야 한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공다솜 기자입니다.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은 모두 5번에 걸쳐 총 18과목에서 시험 문제가 유출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기간도 입학 직후인 지난해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올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줄곧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A씨가 올해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직전엔 야근을 하면서 금고에 보관된 시험지와 정답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쌍둥이 자매의 집과 학교에선 올해 1학기 기말고사에 전 과목 정답이 적힌 암기장이 나왔고 객관식과 주관식 문제에 답이 쓰인 붙임 쪽지도 발견됐습니다. 쌍둥이 동생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영어 시험의 서술형 답안 역시 디지털 포렌식 결과 시험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와 쌍둥이 자매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달라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경찰은 오늘 수사 발표를 하면서 빼돌렸다는 시험지와 답이 적혔다는 메모지 등 각종 정황 증거들을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특히 전 과목 정답을 기록한 암기장과 미리 외운 정답을 시험지 한쪽에 적어놓은 듯한 메모를 중요한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쌍둥이 자매 측은 시험을 마친 뒤에 답을 확인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것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 쌍둥이 자매가 올 여름에 치른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의 물리 과목 시험지입니다. 시험지 한쪽에 작은 숫자가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5개씩 적힌 숫자는
객관식 정답표와 일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본어와 영어, 운동과 건강생활 과목에서도 비슷한 표기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시험지를 받자마자 암기한 정답을 적어놓고 이후 답안 기록카드에 옮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집에서 발견된 쌍둥이 동생의 암기장도 있습니다. 여기엔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의 모든 과목에 대한 정답이 적혀 있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일본어와 화학 과목의 정답 일부가 적힌 것으로 보이는 붙임 쪽지의 경우 경찰은 글씨 크기에 주목했습니다. 손바닥에 들어갈 정도의 크기에 빼곡히 적힌 글씨로 봐서 시험장에서 보기 위해 만든 이른바 커닝 페이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답이 적힌 메모 등에 대해 부녀 모두 채점을 위해 시험이 끝난 뒤 적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 교무부장의 변호인은 경찰이 명확한 증거 없이 정황만을 모아서 유죄로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예, 모든 것은 이제 재판에서 가려지게 되긴 했습니다만은 경찰의 수사 결과가 일단 나오자 학교 측도 후속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학교 측은 당초 자퇴서를 냈던 쌍둥이 자매를 자퇴가 아닌 퇴학을 시키고 성적도 0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최승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숙명여고가 쌍둥이 자매의 성적을 0점 처리하고 이들을 모두 퇴학시키는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학교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쌍둥이 자매는 지난 1일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했지만 학교 측이 퇴학 등 징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처리를 미뤄왔습니다. 특히 학부모 대책위원회 등에선 자매의 자퇴 처리에 크게 반발해왔습니다. 쌍둥이 자매의 성적과 관련해선 0점 처리를 한 뒤 다른 학생들 성적도 다시 산정할 예정입니다. 또 쌍둥이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에 대해선 최고 단계 징계인 파면 조치를 내려달라고 학교법인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학교 측은 이 같은 후속 조치를 교육청 등과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예, 지난 석 달 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은 경찰 수사로는 대부분 이렇게 사실로 추정이 되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내신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이 커지면서 입시 제도를 뜯어 고쳐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강신우 기자가 지금 옆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해당 학교가 입장문을 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쌍둥이 자매는 자퇴서를 냈지만 이 예. 처리는 지연이 됐었습니다. 처벌 없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갈 수 있다 이런 다른 학부모들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예. 쌍둥이들의 2학년 성적은 문이과에서 각각 전교 1등이었습니다. 이 성적이 모두 0점 처리가 되는 건데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등급 간 경계에 있었던 학생들의 등급이 오르게 됩니다. 그 강남학교에선 학력 수준이 높다 보니 동점자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이 1점 차로 등수와 등급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은 매우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학교 시험지 유출 문제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올해만 벌써 5번이나 일어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 광주에선 의사인 학부모의 요청을 받고 이 학교 행정실장이 문제를 통째로 넘겨줬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지난달만 이 두 사람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가 됐고요. 또 이 무렵 강북의 한 자율형 사립고와 부산 특목고 그리고 지난달 목포의 한 사립고에서 학생들이 이 교무실, 연구실에 침입해 시험지를 찍어 나오거나 답안지를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그 시험지 유출이 사실은 과거에 보면 매우 드문 일이긴 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안 알려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아무튼 금년 한 해 동안만 이렇게 많다면 굉장히 잦아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교육 현장에서 높아진 수시 비중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올해 입시 같은 경우에도 수시 비중이 70%나 됩니다. 수시에서 내신이 중요하다 보니 이 내신에 대한 압박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예. 가운데 이 교무부장이나 행정실장 같은 권한이 있는 사람의 이 접근을 차단하지 못하거나 학생들이 쉽게 이 연구실이나 교무실에 침입할 수 있도록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것이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예. 교육부는 지난 7월 말 시험지 인쇄실에 이 CCTV를 설치하게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자를 엄격히 처벌하겠다 이렇게 내놨지만 재탕 삼탕이란 정책이란 이런 비판을 받았고요. 예. 바로 며칠 뒤에 이 숙명여고 사태도 또 터졌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아무튼 지속이 되다 보니까 아예 그냥 옛날로 돌아가자.
내신이니 뭐 또 학사 관리니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한날 한시에 모여서 시험 보고 들어가자.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 게 현실인데 그땐 또 그때 나름대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꾼 거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내신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신을 해소할 만큼 관리 대책을 강화하는 것이 더 절실해 보이는데요. 이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일부의 이 일탈 행위를 곧바로 수시 무용론으로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예. 또 교육부가 공론화까지 거치면서 2년을 끌어서 대학 입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도 수시와 정시가 7대3 비율로 돼 있는데 시행도 해보지 못하고 이것을 여기에 손을 댄다는 것은 교육당국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겠죠. 상황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강신우 기자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전원책 변호사를 조강특위에서 해촉한 뒤에도 그 파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변호사를 직접 영입한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오늘 이번 일과 관련해서 당원들에게 공식 사과까지 했습니다. 전 변호사는 모레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조강특위 문제로 당원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 위원장이 특정 인물을 조강특위에 넣으려 했다는 전원책 변호사의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변호사와 아마 상당히 가까운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두 분의 명단을 드린 적은 있어요.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전 변호사는 그때부터 김 위원장과 갈등이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전 변호사는 일방적 해촉에 대한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오늘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수요일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변호사는 김 위원장을 포함한 당 지도부에 대한 폭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스튜디오에서 직접 인터뷰하겠습니다. 어제 뉴스룸은 유기농 빵 프랜차이즈인 보네르아띠의 황준호 대표의 황당한 갑질 사례를 전해드렸죠. 보도 이후에 제보들이 더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취재진이 추가로 확보한 음성 파일에는 그대로 방송에 내보낼 수 없을 정도로 험한 욕설들이 가득합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유기농 빵 브랜드 보네르아띠의 부천 상동점입니다. 해당 지점 직원은 평소 본사의 황준호 대표가 직원들을 시켜 수시로 빵을 가져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두도 가져갈 때도 있고 청도 가져가고 빵도 가져가고 가져갈 수 있는 거 거의 다 가져갔던 것 같아요. 이후 부천점 투자 점주가 법적 조치를 취하자 해당 점주에게 욕설이 담긴 음성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넌 남의 마누라도 야. 네가 그렇게 해서 나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겨봐 그러면. 참 너한테 짓고 하지 않은데? 황 대표가 보낸 또 다른 음성 메시지입니다. 해당 점주의 부인도 언급합니다. 니네 마누라를 팔아 이 야. 너는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이렇게 행동하냐 이 어? 황 대표는 다른 점주들에게도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수시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점주들은 황 대표의 욕설에 불안한 날들을 보내야 했다고 입을 모읍니다. 매일같이 단톡방을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초대를. 단톡방을 계속 초대를 하고 저보고 까부지 말고 직원 시켜서. 황 대표는 취재진에게 욕설을 남긴 이유에 대해 투자 점주들이 미수금을 갚지 않고 회사 돈을 횡령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황준호 대표가 이끈 보네르아띠는 당일 생산, 당일 폐기를 원칙으로 내세우면서 이른바 건강한 빵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황 대표의 욕설과 갑질을 보도하자 관련 제품들은 제대로 만들어 왔는지 취재해달라는 제보도 이어졌습니다. 점주들은 황 대표가 재고로 쌓인 냉동식 빵 판매를 제한하기도 하고 또 수제청을, 즉 손으로 만든 수제청을 판다고 하면서 대형마트 과일청을 섞어서 팔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황준호 대표가 강남점 관계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냉동 식빵을 보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식감이 다르다는 답장에 4개 10,000원에 파는 게 어떻겠냐고도 말합니다. 못 팔겠더라고 양심 가지고 어떻게 팔아. 타이틀을 유명한데.
보네르아띠는 당일 생산, 당일 폐기하는 건강한 유기농빵을 내세워왔습니다. 하지만 냉동식빵 일부는 과자 등을 만드는 데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빵이 남잖아요. 빵이 남으면 그걸로 원래 과자로 만드는 거예요. 러스크는 그렇게 직원들은 황 대표가 대형마트에서 구입해온 과일청을 직접 만든 것과 섞어서 팔았다고도 말합니다. 이거 수제청 아닌데 왜 수제청이라고 파냐고 물어볼 적은 있었는데 원래 그렇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본사 직원들의 월급을 빼돌린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첫 달 월급을 일을 그만둘 때 퇴직금을 한 달 빨리 주겠다며 가져갔단 겁니다. 다시 돌려받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아니요, 그건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났어요. 황 대표는 첫 달 월급을 교육비 명목으로 가져갔다고 해명했습니다. 황 대표는 사기, 가택 침입, 강요 등 혐의로 경찰과 검찰 4곳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예, 지금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죠. 그래서 국회 예결위에는 모든 부처 장관이 출석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원래 취지인 예산안 심사보다는 여야 간의 막말이 오가는 싸움이 더 자주 포착되곤 합니다. 대놓고 장관에게 자기 지역구 민원을 넣는 모습은 올해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갑자기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병역을 거부하면 형사 처벌할 수 없다. 이런 판결이 나는데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에 따라서 양심적 병역 거부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빙자해가지고 군복무를 거부하는 건 진정한 종교의 자유가 아닙니다. 난데없이 막말이 오가기도 합니다. 지역구 예산 챙기기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신분 당선이 안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예타 면제 필요성에 대해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새만금 개발의 아주 핵심 중의 핵심이고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대한 비판에도 의원들이 계속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언론에서 비판이 지역에서는 좀 호재가 되는 그런 또 역설적인 효과가 있어요. 이 때문에 예산안 심사라는 국회의 본분보다는 오직 지역구 선거에만 신경 쓴다는 지적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 등을 두고 오는 21일에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정부 여당과 노동계 간의 분위기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은 너무 일방적이어서 말이 안 통한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한국 GM노조에 대해서는 폭력적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그 자신이 GM노조의 전신인 대우자동차 노조 간부 출신이기도 합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작심한 듯 노조에 날을 세웠습니다.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을 향해 너무 일방적이고 말이 안 통한다고 강하게 비난한 겁니다. 한국 GM노조에 대해서도 폭력적이라며 쓴소리를 냈습니다. 미국 같았으면 테러에 해당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도 그 회사 사장 감금 사태도 있었고요. 이 협상장에서 막 책상을 집어 던지고 이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걸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과거 GM 노조 임원들의 채용 비리와 횡령 사건까지 거론하며 반성할 줄 모른다고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GM 노조의 전신격인 대우차 노조의 간부를 지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노동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탄력 근로제 단휴기간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달까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오길 기다리겠다면서도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한 만큼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익신입니다. 남과 북은 군사 합의에 따라서 판문점 JSA를 비무장 상태로 만들고 철원 화살머리 고지 일대에서 공동 유해 발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십 년 동안 경쟁적으로 묻어왔던 지뢰부터 없애고 있죠. 정경도 국방부 장관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한 달여 동안 제거한 지뢰가 무려 4,500여 발이라고 합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남과 북, 유엔사가 함께 비무장화를 진행하고 있는 판문점 JSA에서 우리 측 지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600여 발을 발견해 제거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636발로 우리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공동 유해 발굴이 진행되고 있는 철원 화살머리 고지에서도 북한 지뢰가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10월 26일 기준으로 3,846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약 4,000여 발 수준으로 이렇게. 우리는 지뢰 20발과 폭발물 300여 개를 제거했습니다. 한국지뢰제거연구소는 비무장지대 내 지뢰가 남쪽에 52만 발, 북쪽에 74만 발이 매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예상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지뢰가 제거되고 있다면서 이달 말까지 수천 발이 더 제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비무장지대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GP 철거도 시작됐습니다. 지난 10일까지 각각 GP 11곳에서 병력과 장비를 시범 철수시킨 남북은 돌삭기 등을 투입해 GP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귤 상자 속에 귤만 있다고 믿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정부가 북으로 보낸 제주 귤을 두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한 말입니다. 이를 두고 같은 당 내에서도 너무 나간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정부가 군 수송기로 북에 보냈다는 귤 상자 속에 귤만 들어있다고 믿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북으로부터 칠보산 송이 선물을 받은 일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담례로 선물을 보낸 일은 없다며 위험한 불장난은 하지 말았으면 한다고도 했습니다. 지난 9월 북한에서 보내온 송이버섯의 담례라는 정부 설명에 대해 금전적 지원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주장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선 여러 말이 쏟아졌습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귤박스에 무엇이 더 들어있는지 의심된다면 홍 전 대표가 밝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사과 상자부터 시작해 엉뚱한 물건을 과일 상자에 담는 건 자유한국당이 전문이라며 괜한 시비 걸기를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같은 당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런 쪽에 넘겨짚는 식의 그런 거는 저는 분명히 과도하다고 보고. JTBC 김나한입니다. 인천의 종합병원에서 초등학생이 주사를 맞은 뒤 갑자기 숨져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사고를 포함해서 최근 인천에서만 2달 사이 4명이 주사를 맞고 사망했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11살 김모군이 병원을 찾은 건 어제 오후 3시 2분이었습니다. 이후 10여 분 뒤 장염 주사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20여 분 뒤 심정지가 발생했고 결국 1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지난 9월 26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인천의 다른 종합병원에서 40대 남성이 진통제와 소화제가 섞인 주사를 처방받고 나서 2분 만에 의식을 잃은 겁니다.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같은 달 13일엔 50대 여성이 항생제와 위장약을 섞은 주사를 처방받고 나서 1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이외에도 60대 여성이 마늘 주사를 맞고 폐혈증 증세를 보이다 나흘 만에 숨지기도 했습니다. 2달 동안 인천시에서만 주사제 처방 이후 4건의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병원도 모두 다르고 환자의 연령과 성별, 처방받은 약도 다릅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폐혈증으로 숨진 60대 여성 사건은 조사 결과 주사제 오염으로 드러나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병원들에 대해서도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네, 어제 새벽 경남 밀양에선 조현병을 앓던 30대 남성이 자신이 몰던 차량으로 편의점과 횡단보도를 잇따라 덮쳤습니다. 60대 여성이 차에 치여 크게 다쳤고 경찰이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승합차가 갑자기 속도를 올려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있던 시민들에게 돌진합니다. 차량이 방지턱에 걸리자 차를 빼는가 싶더니 역주행으로 다시 돌아와 주차된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차량을 아예 인도로 올려버립니다. 간판하고 앞에 그 문 쾅 받더만은 막
그 사람 앞으로 그 돌진하는데 처음부터 피하고 뭐. 2분 넘게 편의점 일대를 휘젓고 다닌 승합차는 이후 시내 방면으로 돌진했습니다. 결국 300m쯤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을 치어 중상을 입혔습니다. 어제 새벽 5시쯤 39살 박모 씨가 자신의 차량으로 저지른 일입니다. 박 씨는 범행 직후 도망쳤지만 편의점에 앉아있던 시민들의 신고로 8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박 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2002년도부터 조현병 확인을 하고 약을 복용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사건 당일날 약을 복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나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오늘 예상과는 달리 영남 지역을 빼놓고는 비교적 깨끗한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서해상에서 강하게 분 북풍이 중국발 스모그를 막는 에어 커튼 역할을 했습니다. 모레까지는 오늘과 비슷한 기압 배치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바람 방향이 살짝만 바뀌어도 정반대의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오늘 서울 공기는 예상보다 쾌청했습니다. 파랗고 깨끗한 하늘이 펼쳐진 중부지방과는 달리 대구 83타워 주변은 온통 뿌옇고 부산 민주공원에서 내려다본 바다도 답답하기만 합니다. 맑은 하늘 아래 형성된 미세먼지띠도 선명합니다. 남부의 미세먼지 농도가 낮을 것이라던 어제 저녁 예보와는 정반대 양상이 나타난 겁니다. 현재 강한 북풍이 서해 위로 불고 있습니다. 중국 화북 지역에 심각한 스모그가 발생했지만 이 바람이 에어커튼처럼 차단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내륙의 바람 세기도 강해 그동안 발생한 먼지는 바람을 타고 동남쪽 끝단으로 몰려갔습니다. 예보에 따르면 모레까지는 오늘과 비슷한 기압 배치가 이어집니다.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의 예측 자료를 보면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서해상으로 오염물질이 잔뜩 밀려옵니다. 지금까진 이걸 막아주던 바람이 방향을 조금이라도 틀면 오염물질이 물밀듯이 유입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내륙의 바람이 조금만 약해져도 국내에서 발생한 스모그가 고농도 초미세먼지로 바뀌어 쌓일 수도 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앞서서 바람 방향이 조금만 바뀌어도 중국에 오염된 공기가 잔뜩 밀려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적어도 지금 예보로는 주 후반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뭐 거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에어커튼이 남아있길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중국의 상황은 굉장히 예의주시할 만합니다. 중국에서는 지난주부터 겨울철 난방이 시범적으로 실시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등 수도권 지역도 오늘부터 이미 대기질 지수가 크게 나빠지기 시작해서 주 중반 이후에는 매우 심각한 오염 수준을 보일 것이라는 예보입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중국 공기질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베이징과 텐진, 허베이 등을 중심으로 대부분 지역이 지수가 150을 넘는 4등급 중간오염 단계입니다. 내륙 일부 지역은 가장 높은 6등급인 매우 심각한 오염을 보여주는 갈색으로 나타납니다. 지난 7일부터 겨울철 난방이 시범 운영된 이후 급격히 나빠지는 추세로 풀이됩니다. 공기질은 주 중반 이후 더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기상국은 베이징 등의 공기질이 14일 심각한 오염 수준인 5등급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로는 세제곱미터당 200에서 300 마이크로그램 사이에 해당하는 구간입니다. 15일부터 정식 난방이 시작되면 오염지수는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무역 전쟁 중인 중국 정부가 석탄 발전 등과 관련해 규제를 완화하면서 대기질 악화에 영향을 줬습니다. 한국 대기질 예보 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주 후반에는 에어커튼이 사라지면서 중국 영향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의 원고 측, 즉 피해자들의 변호사들이 오늘 신일철 죽음 본사를 방문했다가 사실상 문전박대를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들의 손에는 원고 중에서 이미 고인이 된 3명의 영정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은 신일철 죽음이 배상 협의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보고 곧바로 자산 압류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 연결하겠습니다. 윤서령 특파원,
자, 변호인들은 피해자 배상 문제를 논의하러 간 것인데 논의조차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신일철 주금 측이 처음부터 만남을 거부했다는 얘기죠. 네, 원고 측 변호사와 한일 시민단체 회원들은 오늘 오전 10시 신일철 주금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신일철 주금 측은 본사 직원 대신에 건물 경비회사 직원을 통해서 입장을 전달했는데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상당히 유감스럽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결국 직원들을 만나지 못하고 2층 접수 창구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는데요. 변호인단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온 요구서라도 받아가라. 당신들의 책임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내려와서 이 요구서를 받아가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들었던 말은 놓고 가라 였습니다. 예. 어찌 보면 어찌 봐도 상당히 좀 모욕적인 그런 태도인데 결국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자산 압류 절차로 들어가겠다고 변호인 측이 밝혔는데 취재 결과 현재 포스코에 있는 신일철 주금의 자산 규모가 289억 원이라면서요? 네, 변호인단의 말을 먼저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대화가 잘 되면 저희는 피해자들에 대한 포괄적인 협상까지도 좀 나아가 볼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면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인단은 신일철 주금의 전신인 신일본제철이 2008년 포스코와 함께 합작회사로 만든 P&R이라는 회사에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압류 절차를 곧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P&R 자산 962억 원 가운데 신일철 주금이 갖고 있는 30%, 즉 약 289억 원이 우선 압류 대상이 됩니다. 예. 압류 절차를 개시하면 곧바로 배상이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법조계에서는 신일철 주금이 갖고 있는 다른 자산들과는 달리 이 P&R 지분은 법적으로 이 압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압류 신청을 하더라도 신일철 주금 측에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실제로 이 자산을 현금화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원고가 고령인 만큼 협의의 여지도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신일철 주금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신일본제철, 여긴 지금 그 과거에 배상금을 지불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군요. 아베 정권의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소송 기업들과 긴밀한 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사실상 정부가 기업들에게 개별 배상에 응하지 말라고 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설사 개별 기업이 배상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응하기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예, 도쿄에서 윤서령 특파원이었습니다.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됐던 서울교통공사 자회사에서도 채용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가 내부 감사 보고서를 입수해서 살펴봤는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건너뛰거나 심지어는 같이 일했던 동료가 심사위원으로 채용 과정에 참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인 서울도시철도 엔지니어링의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유민봉 의원실이 제공한 이 자료에 따르면 전동차 정비를 담당하는 이 회사는 올해 4월 외주업체에 맡기던 업무를 옮겨오는 전환 과정에서 부족한 인력 30여 명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채용 계획을 최종 확정하는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 절차가 생략됐습니다. 사장 결재만으로 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직원을 뽑았다가 종합감사에서 공정성에 대한 시비 발생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엔지니어링 측은 급하게 추진된 4월 1일 전환 업무 시작일에 맞추다 보니 부득이하게 인사위를 개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자회사 메트로 환경도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 직원을 뽑으면서 채용과 관련해 인사위 의결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사장 방침으로 결정한 겁니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채용비리 특별점검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지만 채용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통보 조치만 내려졌습니다. 서울도시철도 그린환경은 지난해 팀장급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심사위원이 서류 심사에 참여했다가
특별 점검에서 기관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회사 측은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체력 검정과 면접 평가에서는 내부 심사위원을 배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네, 이렇게 달콤해 보이는 오렌지를 샀는데 알고 보니 시큼한 레몬이었다면 속았다라는 기분부터 들겠죠. 이런 이야기에서 유래된 법이 이른바 레몬법인데요. 겉은 멀쩡해 보여도 흠이 있는 제품을 샀을 경우 소비자가 교환을 주장할 수 있는 법인데 주로 차량이나 전자제품이 대상입니다. 1975년 미국에서 처음 시행됐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레몬법이 생깁니다. 새 자동차가 같은 고장을 2번 일으키면 3번째부터 교환이나 환불을 해준다는 겁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골프채로 고급 수입차를 내려치기 시작합니다. 새 차를 여러 차례 수리받았지만 고장이 반복되자 항의의 표시로 자신의 차를 부순 겁니다.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 이른바 레몬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턴 이런 분쟁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핵심 부품에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됩니다. 2번 수리했는데도 3번째 고장이 나면 제조사가 교환이나 환불해줘야 하는 겁니다. 차를 산 지 1년이 넘지 않고 주행거리 2만 킬로미터 이내면 대상입니다. 핵심 부품에 어떤 것들이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자동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입니다. 속도를 바꾸는 변속기, 차의 방향을 바꾸는 조향장치, 그리고 브레이크도 삼진아웃 대상입니다. 핵심 부품이 아니라도 같은 고장이 4번 반복되면 역시 새 차를 받거나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또 차를 산 지 6개월 내에 하자가 발견됐다면 애초 문제가 없었던 차라는 걸 제조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가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제조사와 소비자 간 분쟁을 중재하기 위한 자동차 안전심의위원회도 꾸려집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조사를 거쳐 중재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JTBC 박영호입니다. 소셜미디어로 동승자를 모집한 뒤 교통사고 보험 사기극을 벌인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마네킹처럼 앉아만 있어도 건당 20만 원을 번다고 광고했는데 나중엔 이 동승자들이 주범이 되기도 했습니다. 연루된 사람만 300명이 넘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옆 차량과 붙더니 그대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습니다. 한 남성은 지나가는 승용차에 손목을 부딪히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모두 보험금을 뜯어내기 위해 일부러 사고를 낸 장면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사고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임신 8개월 된 부인이나 대여섯 명이 함께 차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사이드미러끼리 약간 다 접촉인데 그렇게 5명이 단체로 병원을 가서 600만 원이 넘게 나온다. 말이 안 되는 거죠. 23살 백모 씨 일당은 이런 수법으로 2014년 5월부터 4년간 12개 보험사로부터 180차례에 걸쳐 11억여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공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를 페이스북에 띄워 동승자를 모집했습니다. 마네킹으로 불리는 이 아르바이트에는 건당 2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유혹 때문에 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지원했습니다. 쉽게 돈을 번 20대들이 모방 범죄를 저지르면서 보험 사기는 피라미드식으로 확대됐습니다. 경찰은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백 씨 등 주범 18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28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네, 이른바 황제 보석 논란이 불거진 퇴강그룹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해서 검찰이 법원에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병 때문에 풀려났지만 술은 물론 유흥가를 돌아다니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은 2012년 6월 간 이식 수술을 이유로 거주지를 집과 병원으로 제한한 보석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6년 넘게 이 전 회장의 보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 전 회장의 장기 보석을 두고 최근 황제 보석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MBC 탐사 보도 프로그램과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이 음주 흡연을 하고
유흥가를 돌아다니는 등 보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단 보석이 허가되면 법원과 검찰 모두 별도의 감시 과정을 두지 않습니다. 검찰은 법원에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법원이 직권 또는 검찰의 청구로 다시 구치소에 수감시킬 수 있습니다. 서울고검은 이 전 회장의 재판이 다시 열리는 다음 달 12일 전까진 대검찰청과 조율을 거쳐 최종 의견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한편 최근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 취재진은 이 전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변호인 측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JTBC 강혜석입니다. 네,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주택과 학교 건물이 부서져서 2천여 명의 이재민이 나왔죠. 저희 취재진이 포항 지진 이후 지난 1년 동안 관련 여진을 추적해온 국내 연구팀의 조사 결과를 입수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크고 작은 여진만 3천여 차례 이어졌고 이로 인해 움직임이 없었던 단층도 활성화된 것으로 포착됐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땅이 갈라지며 주차된 차량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지난해 11월 15일 규모 5.4의 지진으로 경북 포항 일대 건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진한 고려대 교수와 김광희 부산대 교수팀은 인근에 설치한 지진계 12대로 여진을 추적했습니다. 조사 결과 포항 지진 이후 지난달 말까지 발생한 여진은 모두 3,400여 회입니다. 이 중 규모 2.0 이상의 여진만 100회에 달했습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여진이 발생한 위치가 달라진 양상이 포착됐습니다. 기존 포항 지진을 일으킨 단층은 북북동 방향의 단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북서 방향의 또 다른 단층에서 지진이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 움직임이 없던 단층입니다. 포항 여진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던 4.6의 지진도 이 단층이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새로운 방향의 지금 단층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특이한 경우인데 포항 지진을 일으킨 단층이 이 단층에 영향을 또 줬던 거고. 해당 연구진은 지열 발전소 개발이 포항 지진에 끼친 영향도 추가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JTBC 박소윤입니다. 네,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동시에 덮친 대형 산불로 인한 사망자 수가 30명을 넘어서면서 85년 만에 최악의 산불로 번지고 있습니다. 실종자 수는 200명을 넘었습니다. 이른바 악마의 바람으로 불리는 센타애나 강풍은 이번 주 최고 시속이 100km를 넘을 것으로 예보도 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불길이 지나간 도시는 말 그대로 잿더미입니다. 강한 바람과 불길로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쉴 새 없이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오는 불길이 삽시간에 주택가를 덮칠 기세입니다. 현지 시간 8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캘리포니아의 대형 산불 3개가 번지고 있습니다. 현지 당국은 캘리포니아 북부의 캠프 산불로 뷰트 카운티에서만 29명이 숨지는 등 현재까지 모두 31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연락이 끊긴 주민 수는 228명에 이릅니다. 단일 산불로 29명이 숨진 건 미국에서 1933년 LA 크리피스 파크 화재 이후 처음입니다. 서울시 면적보다 넓은 800제곱킬로미터 산림과 6,700여 채의 주택이 불에 탔습니다. 악마의 바람으로 불리는 센타애나 강풍으로 진화율은 25%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센타애나 강풍은 시에라 네바다 산맥을 넘어 사막을 지나온 고온 건조한 바람입니다. 지금도 시속 60km에 이르는 강풍인데 이번 주 최대 110km까지 달할 것으로 예보돼 소방당국은 초비상 상황입니다. 강풍에 전신주가 쓰러져 산불을 키우고 있어 현지 전력회사는 강제로 전력을 끊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네, 미국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할 카드로 탄핵 이슈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하원 의장은 민주당의 1인제가 맡게 되는데 이 자리에 유력한 낸시 펠로시 의원은 특검의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탄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닉슨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때 공화당도 결국에는 협조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법무부에 서신을 보내 매슈 위터커 법무장관 대행이 특검 지휘권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His appointment of Whitaker, who's a complete political lackey, is a real threat to the integrity of that investigation. 필요하다면 휘터커 대행을 소환해 청문회를 열겠다고도 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특검이 기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도 탄핵할 만한 것이 될 수 있다며 공화당도 거부하지 못할 증거를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도 끝내 협조했던 닉슨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을 적절한 모델로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언론 길들이기 의혹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의 배송 서비스 요금이나 타임워너의 합병에 개입했는지를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아마존 CEO는 워싱턴 포스트를, 타임워너는 CNN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중간선거 직후 민주당이 자신과 행정부를 파헤친다면 전투태세로 의회에 대한 조사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격 수위가 주목됩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유럽 방산업체 에어버스에서 도입한 우리 공군의 첫 공중급유기가 오늘 오후 김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주력 전투기인 F-15K가 공중급유를 받게 되면 독도 상공에서의 작전 시간은 기존 30분에서 90분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국방부가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어진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서 헌병병과 이름을 창설 70년 만에 군사경찰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정훈병과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자는 의미에서 공보정훈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비정규직을 없애달라며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청와대에 요구서를 전달하겠다며 행진하다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하게 해달라면서 청와대 앞에서 밤샘 농성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11시 45분쯤 중부 내륙 고속도로 창원 방향 북충주 나들목 근처 절벽에서 돌과 흙 20여 톤이 도로로 쏟아졌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한 대가 옆으로 넘어져서 65살 서모 씨 등 2명이 다치고 차량 넉 대가 부서졌습니다. 현재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데 양평 방향은 오늘 자정쯤, 창원 방향은 내일 오전부터 통행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이집트 고대 유물부가 현지 시간 11일 카이로 남부 사카라 유적지에서 무덤 7개를 발굴해 고양이 미라 수십 점과 풍뎅이 미라들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무덤에선 목재 고양이 조각상도 다수 발견됐습니다. 고양이는 고대 이집트에서 신성한 동물로 여겨져서 신에게 바쳐지기도 했습니다. 네, 비가 오면 바다가 흙탕물로 변하는 곳이 있습니다. 인근 골프장 공사장에서 토사가 흘러내려오기 때문인데 하천과 바다를 오염시킬 뿐 아니라 어민들의 생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윤재영 기자입니다. 비가 내렸던 지난 8일 경북 울진군의 한 바다 어장입니다. 정박된 어선들 옆으로 흑빛 파도가 몰아칩니다. 지금 울진에는 시간당 3mm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짙은 황토색물이 끊임없이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이 바다도 멀리까지 온통 황토색으로 변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물에 나뭇가지 같은 부유물질들도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바다가 흙탕물로 변하기 시작한 건 지난 여름 태풍 쏠릭이 닥쳤을 때입니다. 인근 골프장 공사장에서 하천을 따라 토사가 덮친 것입니다. 주민들은 이후부터 비가 내리면 바다가 흙빛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처음 보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이튿날 비는 멈췄지만 바다는 여전히 누렇습니다. 흙탕물이 된 바다에선 따개비 하나 찾아보기 힘듭니다. 해산물을 채취해 오던 어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냄새도 나잖아. 아마 죽으니까 하나도 없잖아. 이런 보면은요, 잠글 때 많이 있었다고. 지난 9월 주민들이 바다에서 건져 올린 이 전복과 멍게입니다. 당시 이미 이렇게 껍데기만 남거나 살이 붙었지만 바닥에 떨어진 채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어민들은 이 공사장 토사로 인해 해산물의 90% 이상이 폐사했다고 주장합니다. 부산 부경대학교가 멍게 등 해산물 시료를 분석한 결과 폐사 원인은 뻘물 유입으로 인한 호흡곤란. 자, 보세요. 일단 여기 입이에요.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벌려 있어요. 다친 상태거든요. 죽었는 건 먼저 우리 전부가 내가 주워왔는 거예요. 공사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골프장 공사장 바로 앞인데요. 보시다시피 흙물이 끊임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토사 유출 방지 시설이 있지만
흘러내리는 토사를 막아내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천에도 태풍 때 쌓인 토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싹 다 물이었어. 무리가 맑아서 거들묵지라든지 미꾸라지라든지 수없이 몰고 골프장을 하고 보던 토사가 내려와가지고. 골프장은 울진군이 지역발전 차원에서 올해 초부터 짓기 시작했습니다. 군청과 시공사 측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비가 올 때마다 쏟아지는 흙이 자연재해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완전히 정화시설 하나 이상은 걸러낼 수가 없거든요. 한 이틀 지나면 또 다음에 또. 바닷가에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갈등을 빚는 곳은 또 있습니다. 부산 기장군 앞바다. 배가 시동을 걸자 엔진이 돌아가며 바닥에서부터 누런 흙물이 올라옵니다. 바다가 흙물로 변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16년 골프장 공사 때부터입니다. 2년이 지나도 피해는 여전합니다. 누정이 돼가지고 밑에 사 있으니까 한 3, 4년 이상 걸려야 그게 회복이 된다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골프장 측은 환경 영향 평가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입니다. 토사의 경우 환경부가 관리하는 오염 물질에 해당합니다. 관리부처가 유출 방지 시설 설치 여부를 검사하지만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 번에 20mm 이상 비가 내려 피해를 입을 경우엔 규제나 복구 의무 조항도 없습니다. 관리를 잘하고 있어도 큰 비가 왔을 때는 유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높게 규제를 가져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검토는 해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골프장이나 사업의 효율성,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터전이 되는 바다를 이렇게 만들면서까지 추진해야 하는 것일까요? 밀착 카메라 윤재영입니다. 따뜻하네. 따뜻해? 얇으니까 티 안 나지? 히트텍이 있으니까 겨울의 어떤 순간도 늘 따뜻하게 기분 좋게. 유니클로 히트텍. 지금 입기 딱 좋은 다양한 겨울 아이템으로 올 겨울을 활기차게.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유니클로 감사제. 온라인 스토어에서도.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을 통해서 아시아에서 그리스를 거쳐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후에 이것은 전 세계 곳곳에서 종교와 예술, 문학의 상징으로 자리 잡기도 했죠. 전쟁의 참혹함을 지나면서 전파돼서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은 향긋하고 달콤한 역사. 주인공은 다름 아닌 귤입니다. 실은 우리에게도 귤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과일이었습니다. 귤이 귀하고도 귀했던 조선시대에는 해마다 음력 11월이면 제주에서 귤을 올려보내는데 나라님은 귤이 도착한 것을 기념해서 과거 시험을 열었습니다. 이름하여 황감제. 과거에 참여한 유생에게는 귤을 골고루 나눠주었다 하니 시험도 보고 귤도 먹는 황감제는 긴장 속에서도 입은 즐거운 연례 행사였던 모양입니다. 반대로 귤은 마음을 짓누르는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감귤나무가 있으면 열매가 달렸건 달리지 않았건 백성은 수탈을 당했고 심지어 연산군은 귤철이 아닐 때에도 귤을 보내라 독촉한 경우까지 있었다 하니 귤나무를 원수나무로 하여 뿌리째 뽑아 없애버리는 일마저 잦았다고 합니다. 이 모든 사단은 귤이 너무 달고 맛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역사 속의 소동들이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한라산을 머금은 제주도산 감귤이 군 수송기에 실려서 북쪽으로 날아갔습니다. 그 귤에는 이런저런 의미와 해석들이 따라붙었죠. 간단히 생각해 봐도 그 귤을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보낸 것은 아닐 테니 이를테면 상대방의 답방을 바라는 이른바 마중물이라는 해석에서부터 심지어는 귤 대신 다른 것이 들어있을 거라는 의외의 상상력까지 동원되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귤은 아시아에서 전 세계로 퍼질 때부터 전쟁이라는 예사롭지 않은 과정을 거쳤으니 그 귤이 가진 정치학은 원래부터 오묘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북으로 날아간 귤 또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쉽게 예단할 수 없겠으나 귤이 회수를 건너니 탱자가 됐다는 얘기만 들려오지 않는다면.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조강특위를 이끌고 있던 전원책 변호사가 당 지도부와 대립하다가 결국 지난주에 이제 전격적으로 해촉이 됐죠. 전 변호사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당 지도부를 연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모레 기자회견을 갖겠다. 그래서 김 비대위원장 관련 내용을 폭로라기보다는 아무튼 공개 정도로 하죠.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지금 바로 제 옆에 앉아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조강특위를 아무튼 당을 수습하기 위해서 구성을 했는데 수습이 안 되고 반대로 가는 상황이 돼서. 이게 참 송구스럽습니다. 예. 근데 이제 조강특위는 당을 수습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제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1차적인 인적 쇄신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구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뭐 어찌됐든 조강특위는 아주 굳건하고 여전히 이제 작동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그만둔 것이다. 그러면 그 전원책 변호사가 직접 이렇게 인선해서 들어간 다른 위원들은 그냥 있는 거다 그런 말씀인가요? 예, 이제 아마 이제 저희들로서는 참 고마운 일이고요. 본인들께서도 아마 여러 가지 심적 부담을 많이 느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보수 정당이 제대로 살아야 되고 또 그런 측면에서 본인들 뭐 희생을 좀 감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본인들 희생이란 건 어떤 뜻입니까? 결국 이제 이 조강특위라는 게 이제 그렇게 조용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아무래도 이제 골라내는 작업이고 새로 넣는 작업이고 그러다 보면은 욕먹을 일도 많고 또 부담스러운 일도 많습니다. 아무튼 그 사람들은 그냥 남기로 했다. 근데 이제 굳건하게 조강특위가 남아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나 뭐 어떻게 보든 안팎에서 전원책 변호사가 핵심이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냥 그만둔 것도 아니고 해촉이 돼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조강특위가 굳건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기능을 그대로 이제 다른 분이 수행을 하셔야 되죠. 지금 남아 있는 분들이 그 기능을 나눠서 수행을 하시거든요. 대신 누가 더 들어오진 않습니까? 이제 그것도 내일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내일 이제 조강특위 위원들과 제가 이제 만나게 돼 있습니다.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보관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준 위원장과 전원책 변호사는 뭐가 안 맞았습니까? 글쎄요. 가장 이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결국 이제 이제 조강특위의 권한을 넘는 이제 여러 가지의 이제 발언들이나 정권을 주신다고 하셨다면서요? 정권을 드리는데 말하자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기재부 장관 보고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가지고 국군 통수권까지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강특위에 이제 그 권한이 있는 건데 이제 지도체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무슨 합당 문제라든가 이제 이런 문제까지 계속 커지고 나중에 심지어는 대통령의 임기까지 이제 연장을 하겠다고 이제 나오니까 이것이 이제 갈등의 요인이 된 겁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전 변호사. 아마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마 본인으로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보수 정당을 살리는 길이라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당에 대한 애정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전 변호사의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이른바 이제 당신 경제 살리라고 했더니 왜 국군 통수권까지 가느냐? 경제 한 가지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셨으니까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
다른 것이 같이 다 걸리는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전 변호사는 말씀하신 대로 느끼기엔 월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자신이 맡은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이제 것이 그럴 아니냐. 때는 자기 고난 박혀 있는 이야기는 일종의 의견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의견이 아니라 이제 말하자면 비대위가 내년 7월 달까지 가야 된다. 8월 달까지 가야 된다. 전당대회 말씀하시는 거죠? 전당대회를 7월 달에 해야 된다. 예. 이렇게 되면 이것은 이제 조강특위의 범위를 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 하면 거기서 좀 걷어 주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7월 달, 8월 달까지 가지 않으면 아니면 4월 달, 5월 달까지 가지 않으면 이거는 자기 조강특위의 활동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제 안 그래도 저희들 언론의 입장에서도 전 변호사가 전당대회 시기까지 얘기하는 걸 보고 이건 좀 상황이 심각하구나, 심상치 않구나라는 생각은 하긴 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어떤 오해까지 받는가 하면 이제 이런 이제 그 자꾸 이제 고난 박해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조강특위 자체가 일종의 이제 의원들 사이나 당협위원장들 전 당협위원장들이죠 사이에서 일종의 희화되는 이제 그리고 권위를 자꾸 잃어가는 양상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심지어는 이건 오히려 김병준이 뒤에 배후에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랬었죠. 혹시 해촉한 이후에 전 변호사하고 통화는 해보셨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내일 모레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고 뭐 제가 아까 폭로한 표현은 자제하고 공개라고 했습니다만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언론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긴 해서 뭐 저는 일단 그런 표현은 쓰지 않도록 하겠으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러시겠죠. 김병준 위원장이 그 자신의 사람을 자꾸 심으려고 하느냐? 나는 그건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해서 얘기가 이렇게 된 것이라서. 우선 이제 조강특위가 이제 인선에 있어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전혀 모르는 분들입니다. 일면식도 없고 전화도 한 통화 안 해본 분들입니다. 지금도 만난 적이 없고 지금까지. 전원책 변호사하고 굉장히 가까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난항을 겪고 있기에 그 잘 아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 우리 당에 추천이 들어온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써보시면 어떻겠냐니까 본인이 이제 안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안 하시겠다면 그러면 그만이다. 그리고 빨리 좀 추천을 해서 빨리 임명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며칠 뒤에 이제 한 분을 또 추천하셨어요. 그래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전 변호사는 왜 반대로 얘기를 할까요? 저는 정말 맹세코 제가 거짓말을 하면은 제가 정말 뭘 다 걸겠습니다. 저는 모르는 분들입니다. 전혀 만난 적도 없고 전화를 한 통화 한 적도 없고 그럼 단지 전 변호사하고 가까운 사람들이라서 추천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당에서 여러분들이 추천을 해왔죠. 조강특위. 근데 제가 그걸 쥐고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가 난항을 겪으니까 아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지 않냐. 이런 분들 나는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 했더니 뭐 그렇게 이제 보시더니 이런저런 이유로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러면 됐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상황은 매우 쿨합니다.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추천했는데 추천받은 사람이 나도 이 사람들은 아니다. 오케이, 그럼 됐다 하면 쿨하게 끝나는 건데 왜 그러면 전 변호사는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우선 제가 그분들을 잘 안다고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모르는 분들입니다. 일단 모르는 분들이고 그래서 이야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이 위원회를 빨리 좀 구성했으면 좋겠다. 이 조강특위가 급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아시다시피 시간이 좀 끌었습니다. 자꾸. 또 한 분 추천하신 분 중에 저희 당이 또 받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좀 미안하지만 우리가 못 받겠다. 그랬더니 왜 못 받느냐. 이제 그거 가지고 좀 서로 이제 다툼이 있었죠, 일종의. 그러다가 제가 이제 못 받는 이유를 설명드렸고 본인이 받아들였고 그래서 딴 분을 추천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내일 모레 전원책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해서 어떤 내용을 얘기할지는 모르겠으나 또 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상황이 또 반대 얘기가 나올 가능성을
예. 제3자의 입장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예,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을 주실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른바 이제 권한, 그러니까 월권적인 그거는 근데 그 동안에도 몇 차례 이제 그쪽에게 뭐 경고라면 경고 이런 것들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던가요? 그래서 결국 해초까지 온 건가요? 예, 이제 제가 수습할 수 있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지도 체제를 말씀하신 거는 제가 의원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지도 체제 말씀은 당에 대한 애정으로 받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 했는데 이제 가장 이제 결국 부딪히고 만 게 이제 그 전당대회 일정입니다. 전당대회 일정을 가지고 너무 차이가 크게 나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전당대회를 그렇게 못 늦추는 이유는 또 뭡니까? 지금 현재 당협위원장들을 사표를 다 받아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지방 조직을 지금 와해를 시켜놓고 있는 겁니다. 당협위원장들이 없으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이제 심지어 그분들이 이제 당에 활동을 못 하니까 연말 연시에 인사도 다녀야 되고 뭐 명함도 돌려야 되고 이런데 이런 걸 이제 하나도 못 하게 되니까 또 당 입장에서는 무슨 어디 뭐 무슨 모임 같은 걸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고 그런데 이것을 내년 7, 8월까지 그렇게 간다는 것이 정당으로서는 정말 어려운 알겠습니다.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된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입니다. 명확하게 입장을 좀 밝혀주시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요. 뭐 끝장 토론하자는 얘기도 당내에서 나왔고. 그래서 끝장 토론을 하자는 이야기는 제가 봐서는 이제 이게 원내대표 선거가 지나면 저는 한번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내대표 선거 전에 하면은 그게 이제 12월 초가 되는데 뭐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만 그 전에 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선거를 앞두고 그 어떤 뭐 개파성이 조금 더 짙어질 수도 있는데. 근데 친박 쪽 입장에서는 원내대표 토론을 앞두고 어떻게든 해야 하는 것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분들도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 선거가 지나면 한번 좋은 기회를 잡아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그것도 어떤 규모나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 그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른바 보수의 통합에서 흔히들 얘기하는 태극기 쪽을 함께 아울러 가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린 게 태극기 부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한쪽에 이제 탈당하신 분 아직도 밖에 계신 분들도 있고 한데 이분들을 한 그릇에 담기가 굉장히 힘이 든다. 한 그릇에 담으면 그 그릇이 다시 깨질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어떤 우파 정치 내지는 보수 정치라는 큰 틀 속에서 네트워킹을 좀 이렇게 하자 하고 자유한국당이 그 중심에 있으면 되는 거지 한 군데 다 집어넣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근데 이미 당원으로도 많이 들어와 있다면서요? 이제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내 역학을 생각할 때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면 지금 들어오신 분들의 숫자가 전체 당원 숫자에 비해서 거의 뭐 한 20분의 1, 30분의 1 정도니까요. 그렇게 물론 이제 아주 뭐 그 영향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치명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요즘은 이른바 이제 친박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시 목소리를 굉장히 높이지 않습니까? 홍문정 의원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그렇게 그분들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제는 우리 공개된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야기할 게 있으면. 그래서 중진회의에 와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중진회의 잘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시지 않냐. 그리고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셔도 되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이 정도는 소화할 정도의 체력이 됐다 이제.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실제로 이제 그 뒤에 옛날 같으면 이제 그런 발언이 있고 나면 그 뒤에 후속적인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개파성을 띠는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이번의 경우에도 전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들어가실 때 노무현 정부 사람이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예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괜찮고 저 아마 이번 주 하나 다음 주에 이제 저희들이 이번 주 다음 주 계속해서 아마 이야기가 나올 텐데 이제 새로운 어떤 미래상
새로운 성장 담론, 예. 그다음에 이 자유한국당 나름의 평화 로드맵 이런 것을 이제 내놓게 되는데 예. 그걸 나중에 보시게 되면은 이 당이 어떤 과거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가가 좀 보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는 오히려 저 같은 사람과 그다음에 기존의 당에 있던 분들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만드는 예, 것이 알겠습니다. 참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5.18 특위에는 그 지만원 씨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도 예. 예의가 설왕설래하길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이제 사실은 그 문제는 제가 다루는 문제는 아닙니다. 원내에서 의원들끼리 이제 결정하게 둔 사안인데, 예. 그래서 아마 이제 부정적인 의견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추천하기가 이제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보수 단체에서 아주 강하게 반발하는 것 같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개인적으로도 저는 아주 말하자면 꼭 뭐 찍어서 말씀드리기보다도 한쪽으로 너무 이제 그 오해를 받고 계신 분이 예.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구도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좀 진행하죠.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병준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대북제재 위반이 맞아요. 선물에 대한 답례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거의 뭐 상상도 못할 규모인데 저는 200톤에 되는 귤을 본 적이 없어요. 네, 북한에 보낸 귤을 두고 정치권에서 나온 음모론을 일부에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팩트체크에서는 온라인에서 좀 더 세분화돼서 퍼지고 있는 루머를 다루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크게 세 가지를 좀 확인을 했죠? 네, 육로로 가게 되면 상자 안의 물품을 미군이 검색하기 때문에 이걸 피하기 위해서 군 수송기를 이용했다는 주장, 네. 또 물자 반출은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주장, 그리고 귤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확인했습니다. 네. 모두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군 수송기를 이용하는 거하고 육로를 이용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까? 네, 물론 차이가 있긴 합니다. 육로로 방북할 경우에는 비무장지대를 통과하게 됩니다. 네. 이곳을 관리하는 유엔사에게 미리 알려줘야 합니다. 이번처럼 서해 직항로를 통해서 군 수송기로 갈 경우에는 한미연합사에 미리 알립니다. 미국과 사전에 정보를 공유해서 혼선을 막고 방위태세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지난 7월에 통일농구대표단 그리고 10월에 14대회 참가자 방북대에도 군 수송기를 썼습니다. 절차는 같았습니다. 네, 그러면 수송기하고 달리 좀 육로에서는 미군이 그 싣고 가는 내용물들을 검색한다라는 거는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방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그렇게 검색하는 것 자체가 한미 동맹 체제에서 상식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전례도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네. 따라서 미군이 검색하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런 군 수송기를 썼다는 주장 사실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유엔 안보리 제재나 524 조치에 위배된다 이런 주장들도 지금 끊임없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이 아니죠? 네. 농수산물을 우리가 북한에 돈을 주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재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금수 품목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524 조치의 위배로도 보기가 어렵습니다. 524는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 지원은 정부의 승인이 없으면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즉 판단 주체가 정부입니다. 네. 실제 524 이후에 정부의 결정으로 북한에 물자를 반출한 전례도 있습니다. 2010년 신해주에서 수혜가 컸습니다. 우리 정부는 쌀 5천 톤을 비롯해서 컵라면과 시멘트를 지원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귤값도 좀 볼게요. 귤을 북한에 많이 보내서 귤값이 오른다. 사실 이거는 쌀값 가짜뉴스하고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요. 네, 소셜미디어에 많이 퍼져 있는 내용입니다. 역시 네.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올해 제주에서 생산되는 귤은 총 47만 7천 톤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번에 북한에 보낸 건 제주산 200톤입니다. 전체의 0.04% 정도입니다. 귤값은 오늘 기준으로 전년 대비해서 19% 올랐습니다. 국내 공급량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제주도 감귤 출하연합회에 물어봤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품질이 좋아서 소비가 늘고 값이 올랐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귤을 보낸 것에 대해서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네. 그와는 별개로 사실이나 최소한의 합리성에 기반한 주장인지는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예. 이발했군요. 예. 첫 열어볼까요? 키워드는 예. 귤에서 사과를 생각하다로 했습니다. 예. 원래 그 속담 비슷하게 귤과 사과는 뭐랬까 좀 잊어버리긴 했는데 하여간 그 서양에선 귤과 사과는 사실 다른 걸로 보고 있는데 그죠? 비슷하긴 하지만 그런 걸 얘기할 때 이런 예를 들곤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예, 제가 서양 속담 모르는데 귤과 사과는 확실히 다르긴 합니다. 알았습니다. 제철도 좀 다르긴 한데요. 북한에 보낸 귤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송이버섯 담례로 보냈는데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리면서 오늘까지도 계속 논란이 됐습니다. 관련 내용을 앞에서도 나왔지만 잠깐 보면 귤 상자 속에 귤만 들어있다고 믿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라고 뭔가 의혹 제기를 한 겁니다. 예. 과거 북한에 송금한 전력도 있다라는 말까지 꺼낸 것으로 미뤄봤을 때 귤 상자 속에는 귤 말고 다른 것도 있지 않겠냐? 뭐 돈이 들어있다? 예,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시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예, 그래서 바른미래당에서는 바로 어제 논평을 내고 혹시 검은 돈이 들어있겠냐 또는 귤 상자에 그러면 사과가 들어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예. 제주에는 사과가 잘 나지 않습니다. 예. 많이 키우진 않고요. 오늘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한마디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과일 대신 엉뚱한 물건을 담는 일이야 자유한국당의 전문일지 몰라도. 예. 역풍을 맞은 셈이죠. 그러니까 괜히 얘기했다가. 맞나요? 그렇습니다. 예. 홍 전 대표가 귤 상자 속에 뭐가 들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자 사람들은 사과 상자를 떠올렸고 더 나아가서 2002년 당시 한나라당 때 차떼기까지 떠올리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자책골이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양하게 이제 트윗 같은 데서 많은 비판들이 있었는데 제가 몇 개를 뽑아봤는데 그럼 귤박스에 뭘 넣은 걸 이전에 받았다는 거냐? 벽돌이나 폐지 등을 받았었냐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귤박스에 귤 넣어주면 욕할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얘기도 있었고 박스 활용도를 너무 잘 아는 듯라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예. 차떼기 사건을 잠깐 짚어보면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에서 대기업으로부터 100억 원, 150억 원이 넘는 돈을 탑차에 눌러 담아서 당시 사과 상자에 들어있었습니다. 상자 하나당 2억 4천만 원 정도가 들어있었는데요. 예. 그래서 탑차채로 운송해서 받은 겁니다. 물론 탑차는 다시 돌려줬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차떼기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차로 이렇게 해서 차로 불법 자금 전달을 하면서 당시 불법 자금 전달에 새로운 수단을 고안했다라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예. 당시 이 차떼기 사건을 두고 저렇게 탑차에다가 뭐 정치자금 수송 차량이다 이렇게 써놓고 다니는 패러디도 있었습니다. 아, 실제로 저렇게 써놓고 다녔던 얘기인가요? 예. 예. 뭐 하여간 옛날 얘기긴 한데 다시 곱씹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뭐 해당하는 당에서는 굉장히 좀 속이 쓰린 그런 옛날 일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사과 박스는 불법 자금 전달의 상징처럼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과거 전두환 씨가 모처에 자신의 비자금을 저렇게 사과 상자에 담았었는데요. 예. 모두 61억 원을 담아놨다가 적발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한보그룹 때부터 사과 상자에 돈을 건네는 방법이 많이 있었고요. 예. 실제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예전 일부 공무원들은 사과 상자나 케이크 상자를 누가 주면 일단 혹시 검은 돈 아냐 이렇게 봤다고 합니다. 예. 직접 들은 걸로는 한 공무원이 누가 케이크 상자를 줘서 극구 거절했는데 그 사람이 케이크 상자를 집 앞에 두고 가서 혹시나 하고 열어봤더니 진짜 케이크만 있어서 좀 놀랐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예. 과거에 어느 공무원이 했던 일화는 집에 케이크 많이 들어와서 동네 사람들한테 다 나눠줬는데 다음날 아침이 됐더니 동네 사람들 눈초리가 좀 이상해졌더라. 얘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실화로 들었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정체를 밝혀라로 잡았습니다. 예. 누구의 정체입니까? 오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당 소속 이현주 의원에게 공식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 의원은 부산 지역
영도로 지역구를 옮기려 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당의 소속과 정체성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예. 이 의원이 최근 이제 강경한 발언을 많이 했었고요. 특히 지난 9일 자유한국당의 한 포럼에서 강연을 했는데 당시 참석자가 혹시 자유한국당에 입당할 생각이 있냐라고 묻는 거에 대해서 지금 입당해버리면 본인의 자극과 충격이 원오브댐이 된다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또 입당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대장이 되기 위해서 싸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손학규 대표가 저 문제를 보고 당의 정체성을 밝혀라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예. 이현주 의원이 당을 옮긴다는 그런 설만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본인의 답은 혹시 있습니까? 오늘 저녁 늦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본인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예. 한국당에 입당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 나는 보수의 새판짜기가 필요한 것을 강조한 것이다 했고요. 그리고 입당이나 탈당 같은 구시대적 관점이 아니라 새로운 보수 질서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을 밝히라고 한 그 손학규 대표의 지적에 대해서 구시대적 관점이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답을 보면 유추해 보면 정체성은 자유주의 우파라고 강조를 했고요. 당은 관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 실제 이현주 의원은 민주통합당으로 정계에 진출해서 나중에 국민의당, 바른미래당까지 옮겼고 최근에는 자유한국당 인사들과 자주 얘기를 나누곤 해서 예. 이적설까지 돌았습니다. 손 대표 입장에서는 최근 우파 노선과 약간 선을 긋는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당내 소속인 이현주 의원이 계속 강경 우파의 발언을 하자 확실한 경고를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를 열죠. 세 번째 키워드는 나를 잊지 말아요로. 이거 뭐 노래 가사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잠깐 팝송을 잠깐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락밴드인 비지스의 Don't Forget to Remember입니다. 비지스를 락밴드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예. 예, 밴드 비지스의 Don't Forget to Remember입니다. 지난 9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질되자 가까웠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본인의 통화 연결음을 이 노래로 바꿨습니다. 예. 이 노래의 첫 소절은 앞서 본 건 이제 하이라이트였고요. 첫 소절은 그 뜻만 해석을 해서 보면 그대가 내 곁을 떠났다는 것을 난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자신에게 그걸 사실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참 고전적인 가사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질된 장하성 실장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통화 연결으로 표현했다. 예. 두 사람은 사실 예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계속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쉬움을 표현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통화 연결음에 그런 메시지를 담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장은 스스로도 나는 통화 연결음을 통해서 내 메시지를 내곤 한다 이런 말을 종종 하는데요. 예. 과거 한 포럼에서는 통화 연결음 자체를 소개했는데 당시에도 비지스의 이 노래인데요. 할리데이라는 노래입니다. 예. 이 노래는 사실 이전에 지강혁이라는 탈주범이 유괴를 하면서 인질극을 벌이면서 유괴가 아니고 인질극입니다. 인질극을 벌이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쳐서 또 이 노래를 듣고 싶다라고 해서 유명했던 노래인데요. 당시 제가 중계 앵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당시 그 포럼에서 이 노래를 얘기하면서 지금도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해 말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혁명의 덧없음을 노래한 베르사유 궁전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예. 이 통화 연결으로 바꾸겠다라면서 재벌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벌 개혁에 있어서는 혁명보다 진화가 낫다라는 본인의 메시지를 통화 연결으로 표현하겠다고 한 겁니다. 예. 베르사유의 궁전? 예. 예. 아이스츠트의 노래죠. 예. 제가 그 노래는 잘 못 들어봤습니다. 예. 전인권 씨의 사랑한 후의 원곡입니다. 아, 예. 그 노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오늘 좀 잘난 척을 많이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할까요? 예.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고 아침에는 쌀쌀하겠습니다. 오늘처럼 바람이 중국발 스모그를 막아주면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일부 서쪽 지역에선 아침과 저녁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끝나고 소셜 라이브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